결혼한 지 꼭 20해가 되던 해였습니다. 달력에 적힌 날짜를 보고서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도 이렇게나 됐구나 싶었어요.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와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결혼 전에는 솔직히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다들 큰 집 며느리는 복이 많다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그 복이라는 건 늘 제 몫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불을 켜는 사람도 저였고 제삿날이 아니어도 늘 제사 준비하듯 상을 차리는 사람도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종갓집 며느리는 허리 펴고 살면 안 된다고, 조상들 눈이 무섭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으려고 애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문제는 아이였어요. 딸만 셋이었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는 그래도 다음엔 아들 보겠지라는 말로 넘어갔고, 둘째 때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셋째를 낳았을 때는 시어머니가 대놓고 한숨을 쉬셨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심지어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시어머니는 제게 들리게 말씀하셨어요. 딸만 내리 셋을 낳아놓고 무슨 낯으로 종갓집 며느리 행세를 하느냐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쿡쿡 찔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기대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남편도 조심스럽게 제 편을 드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옛날 사람이라 그렇다. 조금만 이해하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남편은 늘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면 남편은 침묵했고, 어머니가 저를 몰아붙이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제게 눈짓으로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그 눈짓이 무엇보다 서러웠습니다. 하루는 설거지를 하다 문득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품이 묻은 손을 물에 헹구는데 그 손이 제 손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27에 이 집에 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고운 편이었던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20해를 버텼구나 싶은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마저 조용히 삼켰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게요. 이 집에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는 저는 제 인생이 무엇이었는지도 모른 채 늙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아주 조용히 제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지었고 시어머니 방 앞에 물을 갈아두었으며 남편의 양말을 빨아 널었어요.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마음속으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친정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농사일을 도우러 오기라도 하면 사람 부려 먹듯 대했고 손주를 봐주러 잠시 올라오셨을 때는 며느리 친정은 손 벌리러 오는 집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 앞에서까지 딸만 셋 낳아놓고도 친정 도움 없으면 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그런 말씀은 막아달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늙으셔서 말씀이 거칠다. 괜히 더 키우지 말고 넘어가자.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더 키우지 말라고요. 20년 동안 얼마나 참아왔는데 더 참으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큰딸 지연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둘째 지은이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막내 지원이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에요. 아이들은 제법 다 컸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이 집 부엌과 안방 사이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밥을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저는 자꾸만 제 손을 보게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거칠어졌을까? 이 손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제사상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아무도 이 손의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먼지들이 천천히 떠다니는 걸 보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먼지처럼 떠다니다 사라지는 게 제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고요.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와야 한다고요. 그날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침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남편에게 밥을 퍼주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건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도 살고 싶다는 아주 작고 조용한 외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드라마 속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저게 무슨 며느리냐?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거품이 묻은 손으로 수세미를 쥔 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 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무를 저는 20해 동안 같은 자리에서 바라봐 왔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도 저 나무처럼 같은 자리에서 앙상하게 서 있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국을 푸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선이야, 내 어머니 요즘 뭐 하시나? 농사 정리하시고 집에 계세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친정 엄마는 네가 딸셋을 키우는데도 도움도 안 주고 걱정도 안 하시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밥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역시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문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이 대화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딸만 셋 낳아놓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만 셋 낳았다는 말. 20년 동안 들어온 그 말이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또 참아야 한다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참는 건 괜찮았어요. 그런데 친정 어머니까지 들먹이며 못마땅한 이야기하고 죄인 취급하고 계셨어요. 70이 넘으신 우리 어머니를 말입니다. 어머니,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큰애는 대학도 갔고요. 대학 가면 뭐해? 딸인데. 이 집안대를 이을 손자가 없는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서 20년 동안 보아온 것들이 보였습니다. 무시와 경멸과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해 동안 참고 참아온 그 무엇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못마땅하시면 대리모 데려다 아들 손주나 보세요. 그 순간 밥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고 남편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국그릇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리모 계시면 어머니가 직접 손주를 보시면 되죠. 이게 지금 시어머니가 상을 치려는 순간 남편이 황급히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께 무슨 말을? 저는 잘못된 말 안 했어요. 어머니가 손주를 원하시면 대리모 데려다 손주 보시고 모시면 되잖아요. 저는 평생 이렇게 또박또박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20년 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이제야 입 밖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일어서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쾅, 문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미쳤어?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잘못된 말이에요? 어머니가 손주를 원하시면 대리모한테 부탁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당장 들어가서 사과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20년을 보았어요.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 없는, 늘 뒤로 물러서기만 했던 그 시간들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고개를 숙이고, 늘 죄송하다고 말하고, 늘 참겠다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 정말 오늘 이상해. 20년 동안 이상했던 건 저예요. 당신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출근 시간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그대로 밥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찬밥이 식어가고 국에서 김이 사라지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조금씩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렇게 큰 말을 해놓고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말을 걸지 않으셨고 남편은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편안했어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무언가가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어요. 밥상을 차려도 방 청소를 해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지나가실 때마다 한숨만 크게 쉬셨어요. 그 한숨이 제 등을 찔렀지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만 억지로 대화를 나누는 척했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등을 돌린 채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 한 번만 해. 그럼 다 풀릴 거야.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뭘 사과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종가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그럼 당신 어머니는 늘 딸만 낳았다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익숙했습니다. 20년 동안 들어온 침묵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집안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러워졌어요. 큰딸 지연이가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엄마가 할 말을 한 거야. 할머니 화나신 것 같던데.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지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다 컸구나 싶었어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만큼 말입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엄마 참기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어요. 저는 지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낳은 딸이 이제는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지은이와 막내 지원이도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밥상머리에서도 할머니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제 방에 살며시 들어와 물었어요. 엄마, 우리 때문에 힘드시죠?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너희들 때문에 행복해. 근데 할머니가 우리가 딸이라서 화나신 거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왜 엄마를 구박하는지, 왜 집안 분위기가 이런지요. 저는 지은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건 절대 너희 잘못이 아니야. 너희는 엄마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정말요? 정말이지. 엄마는 너희가 있어서 이렇게 버틸 수 있어.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있었어요. 아이의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어린아이 냄새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제 딸의 냄새였어요. 며칠 뒤 저는 친정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친정 마을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정 마당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보고 놀라셨어요. 아니, 선이야. 무슨 일이냐?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살피시더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곧 따뜻한 차를 내오셨어요. 저는 그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거기서 무슨 일 있었니?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선이야. 내가 드디어 할 말을 했구나. 20년 동안 고생한 거 엄마가 다 알아. 딸만 셋 낳았다고 구박받는 거, 종가집이라고 허리 못 펴는 거 다 알았어.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47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어머니 품이 필요한 딸이었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인생이야. 이제는 내가 살아야지.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고. 내 인생이라고.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 같았어요. 친정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살아야겠다고.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겠다고요. 집에 돌아온 저는 조용히 제 방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40대 후반에 딸 수 있는 자격증,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 과정들을요. 화면을 보는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20년 만에 제 미래를 제가 그려보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몰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시간, 작은 스탠드 불을 켜고 책을 펼쳤어요. 처음엔 어렵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는 제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누군가를 위한 설거지도 빨래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외면하셨고 남편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제 안에 작은 불씨가 켜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불씨는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매일 밤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회계 자격증 준비였어요. 숫자를 다루는 게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 베개 밑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큰딸 지연이의 글씨였어요. 학교 가기 전에 몰래 놓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펼쳤어요. 엄마, 밤늦게 공부하시는 거 알아요.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거든요. 엄마가 뭘 공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뭔가 하려고 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할머니가 뭐라 하셔도 아빠가 뭐라 해도 우리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거든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를 읽는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눈물 자국이 번졌어요. 아이가 이렇게까지 엄마를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편지 한 장이 제게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큰 힘이 됐어요. 저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47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도 몇 가닥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들어오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 말이 있으면 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그날 제 말이 무례했다면 사과드려요. 하지만 어머니, 저도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20년 동안 종가 며느리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제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드디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딸만 셋 낳아놓고 종가를 어쩌려고? 어머니,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아들, 딸은 하늘이 주는 거잖아요. 하늘이 준다고?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내고 조상님께 기도도 안 하고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존중을 바라? 내가 먼저 날 존중했어야지. 저는 2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존중이 아니면 뭐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지. 그걸 존중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럼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왜 저한테는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 말이 어딘가를 찔렀던 모양이에요. 닥쳐. 종가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가 베개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베개가 제 어깨에 맞았어요. 아프지는 않았지만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대화가 될 리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쯤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시는 거였어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서 위로해야 하나, 그냥 가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결국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연이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다고. 그 말이 제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눈물을 닦고 책을 펼치고 한 문제씩 풀어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누군가의 이해나 인정을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제가 제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다녀왔다며? 네. 어떻게 됐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어머니는 변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맞춰야지. 어머니 성격 알잖아. 제가 맞추라고요. 20년을 맞춰왔는데 또 맞추라고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못 맞춰요. 저도 사람이에요. 당신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변하지 않겠구나. 그렇다면 변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지연이의 편지를 책갈피로 끼워두고 한 문제씩 풀어나갔어요. 이 문제들을 풀 때마다 제 앞길이 조금씩 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직은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꾸준히 공부를 했고 시험 날짜도 잡았어요.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 시댁 큰 집에서 친척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종친회였어요. 남편은 당연히 가야 한다고 했고 저도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모임 당일 저는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남편과 함께 큰 집으로 갔어요.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이 모임이 끝나면 또 얼마나 많은 뒷말이 나올까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친척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딸만 셋 낳은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대든 며느리라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 계셨어요. 친척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긴 상에 친척들이 둘러앉았어요. 저는 며느리들과 함께 상을 나르고 밥을 퍼주고 국을 따랐어요. 술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시댁 작은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형님, 그래도 이제 손주들 다 컸으니 좀 홀가분하시겠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손주가 뭐가 있다고. 딸만 셋인데. 그래도 손주는 손주지.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가릴 게 뭐 있어요. 종가집이 다르지. 대를 이을 손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말에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작은아버님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님, 당신도 아들 못 낳아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때 생각하면 며느리 마음도 좀 이해하셔야죠.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옛날 일이야. 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나? 아니, 뭐 숨길 것도 없잖아요. 형님도 첫째, 둘째 다 딸 낳아서 시집살이 얼마나 했어요. 셋째에서야 준석이를 낳았잖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셋째라고요?
저는 남편이 장남인 줄 알았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다른 친척이 거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시할머니가 얼마나 구박하셨는데 며느리 내쫓는다고 난리였잖아. 결국 셋째 준석이가 종가를 이었지.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남편이 원래 장남이 아니었다고요. 시어머니도 저처럼 딸을 낳아서 고생했다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똑같이 하신 거죠?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남편이 황급히 일어났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도 딸을 낳아서 시집살이를 하셨다며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똑같이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배웠다고요? 어머니도 힘드셨으면 저는 안 힘들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가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제게 똑같이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당신도 당했으니까 나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20년 동안 참아온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당신은 왜 말 안 했어요? 원래 장남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20년 동안 종가 장남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신은 셋째였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어요. 뒤에서 남편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다 잃었고 내 남편이 셋째였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20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참고 살았던 걸까요? 한참을 걷다가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종가, 장남, 며느리의 도리, 전부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몇 번을 더 울렸지만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지난 2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27에 이 집에 시집 와서 종가 장남 며느리라는 짐을 지고 딸만 셋 낳았다고 구박받으며 그래도 참고 살아온 시간들이요. 남편은 애초에 장남도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제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똑같이 하셨어요. 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살았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갔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을을 지나고 논밭을 지나고 익숙한 길을 따라 친정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모든 걸 아신 듯 했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남편이 찾아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애들도 걱정한다고요. 저는 왜 말 안 했냐고 물었어요. 당신이 셋째라는 걸요. 남편은 그게 중요하냐고 어쨌든 지금은 자기가 종가를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이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중요하지 않다니요.
저는 20년 동안 장남 며느리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어머니 편이었구나. 아내보다 가족보다 어머니였구나. 당신은 어머니랑 저 사이에서 늘 어머니 편만 들었다고 저한테는 참으라고만 했다고요. 그게 20년이라고. 남편은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어머니 성격을 알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희생해도 되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어요. 이제 그 집에서는 못 살겠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이혼하자는 거냐고요. 이혼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뭔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저 어머니 옆에서 밭일을 돕고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또 남편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가 힘들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할 거 없지 않냐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과 같지도 않은 말이었어요. 20년의 상처가 그 한마디로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제 못 살겠다고 그 집에서는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간 차가운 눈빛이 됐어요. 못 산다고 하니까요. 20년을 살아놓고 이제 와서 못 산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참았던 거라고 근데 이제는 못 참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참았다고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애들까지 키워준 게 누군데 참았다는 거냐고요. 저는 제가 해드린 것도 있다고 말했어요. 2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제사 지내고 그게 다 공짜였냐고요. 시어머니는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냐고 존중받을 권리도 없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좋다고 그럼 이혼하라고 자기도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요. 남편이 놀라서 어머니를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화를 내셨어요. 다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아내 하나 제대로 못 다룬다고요.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가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결국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이구나. 정말 끝이구나.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정말 이혼할 거냐고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못 돌아갈 것 같다고요. 어머니는 힘들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네, 너무 힘들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이렇게 어머니 손을 잡고 버틸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밭일을 돕고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회계 자격증 공부는 계속했어요. 어쩌면 이제 그게 제 유일한 미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마당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연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어요.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어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냐고, 밥은 잘 먹고 있냐고요.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집이 너무 힘들다고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한숨만 쉬신다고, 아빠는 말이 없고, 지은이랑 지원이는 눈치만 본다고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게요. 저는 지연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괜찮냐고요.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근데 엄마가 행복하지 않은 곳으로 다시 오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철이 들어 있었다니요. 엄마가 평생 참고 사셨다는 걸 안다고, 이제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설령 그게 우리 가족과 떨어져 사는 거라도 괜찮다고요. 저는 지연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지연이한테 말씀하셨답니다. 자기도 엄마처럼 딸만 둘 낳아서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다고, 시할머니한테 맞기도 했다고, 쫓겨날 뻔했다고요. 그래서 셋째를 낳을 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처럼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똑같이 하신 걸까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지연이를 통해 듣게 되니 마음이 더 복잡했어요. 왜 제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댁에 가보기로요. 끝을 내든 새로운 시작을 하든 뭔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지은이와 지원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일어서셨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왔냐고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말씀하려다가 멈추셨어요. 입술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지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손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거칠고 갈라지고 주름진 손이요. 2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일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새삼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싶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이 손이 할머니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시냐고요. 추운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했다고, 뜨거운 여름에도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도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 오히려 딸만 낳았다고 구박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딸만 셋 낳았다고 구박하셨지만 저희는 엄마의 자랑이라고, 저희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엄마가 못난 게 아니라 엄마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요. 자기도 며느리 시절에 이런 손이었다고 거칠고 갈라진 손으로 시집살이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시어머니의 아픔도 봤습니다. 저와 똑같이 아팠던, 저와 똑같이 힘들었던 한 여자의 모습을요. 남편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이제라도 달라지겠다고, 당신 편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이 낯설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가족이 거실 바닥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고 20년의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제 방에서 잤어요. 낯설었습니다. 분명 20년을 살았던 방인데 마치 처음 오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이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이제야 제가 이 집에 온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안방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장롱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상자를 열어 보이셨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편지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손이 거칠고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자기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시절의 모습이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저였습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지금의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도 28배 이 집에 왔다고, 딸만 둘 낳아서 매일 구박받았다고요. 시할머니한테 맞기도 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셋째로 아들을 낳고서야 겨우 숨통이 트였다고요. 근데 그 아들이 또 불행이었답니다. 그렇게 매달리다 보니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다고, 자기가 당한 걸 며느리한테 그대로 했다고요.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도 제 손처럼 거칠고 주름져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다만 시대가 조금 달랐을 뿐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당장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요. 남편은 놀랐습니다. 화해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화해했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다고, 20년 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회계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받는 자격증이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박선이었어요. 저는 작은 회계 사무실에 취직했습니다. 시간제 근무였어요. 처음 출근하는 날 거울을 보며 옷을 입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7의 나이에 처음 하는 사회생활이었어요. 사무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꼼꼼하게 일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월급을 받던 날 저는 통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 앞에 찍힌 급여 내역이 신기했어요. 일주일에 사흘은 회사에서 일하고 나흘은 친정과 시댁을 오갔습니다.
시댁에 가면 아이들을 만났어요.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 생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온종일 집안일에 매달리지는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 제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 삶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집에 오면 먼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밥은 본인이 차리신다고, 며느리는 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도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해보자고,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겠다고요.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날이면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 저녁을 챙겼어요. 서툴렀지만 노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기도 하고 밥을 태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늦게 집에 갔더니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설거지를 하고, 지은이가 닦고, 지원이가 정리하고, 남편이 옆에서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늦었지만 변할 수 있구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회사 창문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행복하다고요. 밤이 되어 친정 마루에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올려다본 적 없던 밤하늘이었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반짝일 수 있을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47의 나이에 늦었지만 당당하게 저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2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고 존중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박선희로서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바람이었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때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과 이 집을 떠나 홀로 서기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어고, 이제는 그 선택이 아닌 현재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어요.